기준이 있어요. 글씨가 있고 없고. 예, 아주.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묶어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묶었을까요? 두 가지 세. 제가 이걸 묶었을 때 그런 기준을 묶지 않았어요. 게임의 규칙과 관련된 걸로 묶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골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자, 이제 공을 하나 더 넣습니다. 이거 뭐죠? 볼링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4개의 공을 한번 묶어 보시겠어요? 어떻게 묶으시겠어요? 아니, 두 집단으로 나눈다고. 손으로 하는 것과 발로 하는 것. 어느 게 발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참 지금 상식적으로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 축구공이래요, 이 공을. 제가 축구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 우리 여자 핸드볼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죠? 아시죠? 그죠? 우생순 신화를 다시 썼다. 그래서 8전 전승으로 우승해가지고 한국의 핸드볼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해외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핸드볼이든 축구든 다 골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차이는 있죠. 그죠? 축구는 발로 하고. 그래서 여기 축구공이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발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는 것, 그렇게 묶을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손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예. 발로 찰 수 있느냐, 없느냐. 자, 혹시 볼링공 발로 한번 차보셨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죠. 제가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극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때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기준은 뭐예요? 자기 안에 뭔가 기준이 있죠. 그죠? 이것을 인지적인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원래 영어로는 스키마, 또 한자로는 도식, 그냥 우리말로 인지적인 틀,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자극과 같은 경험을 하는데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때요? 기적이죠. 그죠? 세상에 아까 말씀하실 때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다른 틀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비슷한 틀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서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융화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각 사람에게 너무 중요해서 양보할 의향이 별로 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갈등이 많다. 이렇게 오전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갈등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위에 공 3개를 묶으면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지, 철학에서는 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 봐요. 인식론 들어봤죠. 그죠?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연구하는 철학의 학문 분야를 인식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인지, 한자 요즘 잘 안 쓰죠, 그죠? 두 가지 다 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도 알다라는 뜻이고 지자도 알다라는 뜻이에요. 인식, 철학에서 인식할 때 식자도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인지 개념, 지식을 습득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것을 문제 해결 과정에 사용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정신적 의식적 과정 또는 구조를 부를 때 인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전문 용어 사전에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변형시키고 부호화는 요즘 말하는 코딩이에요. 코딩하고 또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각 기관을 통해서 보는데 사실 그 보는 것은 그 감각 기능의 작용 플러스 정신 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공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눈에 본 것과 그것과 관련된 어떤 생각의 틀을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사고한 것을 지금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각이라고 그러면 지각.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그 다음에 개념이라는 설명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개념이라는 용어. 어떤 현상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정의할 때 그래서 이제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런 개념을 형성하고 또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때 이런 작용을 이제 인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환경 자극에서 그 자극이 지니는 의미 또는 정보의 내용을 심적 표상, 정신에다가 그것을 상을 맺히게 하는 거예요. 카메라의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어디에 맺힙니까? 필름에 맺히죠, 그죠?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메모리에 상이 맺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뭐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구조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기도 하고 또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애초에 받아들인 어떤 그 날 것 그대로의 정보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결합시키기도 하고 응용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구단을 외웠는데 사과 계산할 때는 구구단이 적용이 되고 지금 먹은 복숭아 계산할 때는 구구단이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구구단 쓸모가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과를 헤아릴 때도 적용하고 복숭아 헤아릴 때도 적용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환을 해서 결과물을 산출해서 표현하는 데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인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외적인 자극,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을 인지적으로 구성해낸다. 구성한다는 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정신 속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정신적으로 가공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인지적인 틀이라고 그래요. 이게 공을 보니까 이건 배구공이야. 배구공을 떠올리면 김연경도 떠오르고 배구 코트도 떠오르고 배구의 룰도 떠오르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인지적인 틀이라고 그러는데 인지적인 틀은 처음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주 어설프게 만들어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인지적인 틀은 매우 어렴풋하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서 7살, 8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정도 되면은 이 인지적인 틀, 스키마가 꽤 우리가 보기에, 성인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논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뭐 설명을 하면 어떤 뭐 넌센스 퀴즈처럼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그냥 웃고 아이들이 아주 생각이 짧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면 걔네들이 그렇게 답을 한 데는
걔네들 나름대로 논리적인 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인지적인 틀입니다. 성인이고 또 어린아이고 다 인지적인 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해외 여행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다름을 경험합니까? 사람이 달라요, 그죠? 언어가 다르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요? 심지어는 밥 먹는 종류, 음식의 종류와 밥 먹는 예절과 방식이 다 달라요. 화장실에 가면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2014년에 베트남을 갔는데 거기 이제 비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우리 샤워실에 달려 있는 샤워 그 손잡이 꼭지 달려 있는 샤워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베트남에 가 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이 인지적인 틀, 스키마를 활용해서 환경의 경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반응을 환경에 잘 적합하도록 맞추어 가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틀에 경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저기 뒤에 책꽂이가 있어요. 높이와 폭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 큰 책도 있고 작은 책도 있는데 저 큰 책보다 높이가 더 높은 책은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책꽂이가 저기밖에 없고 반드시 저 책꽂이에 책을 두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을 꺾어서 윗부분을 강제로 접어서라도 저기에 집어넣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런 현상을 동화라고 그래요. 동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틀에 우리의 새로운 경험을 억지로 맞춰 넣는 거예요. 차이가 미세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제 보니까 딱 견적이 나왔어요. 너무 깐깐하고 입맛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입견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선입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거기다 끼워 맞췄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적용했던 그런 예측 이런 것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뭐가 생겨요? 이해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경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유행의 신인류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부정하고 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저 사람을 없는 셈 치든지 아니면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든지 내 생각의 틀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같이 50대 이제 중반인 사람, 이제 중년, 한참 중년인데 제가 이제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19세, 20세 이런 아이들이 입학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요즘 MZ 세대라고 이제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MZ 세대는 저 같은 뭐 X 세대 한테는 신인류예요, 신인류.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데 MZ 세대한테 저 같은 X 세대는 또 신인류예요. outdated 된, 그러니까 유행이 지나버린, 쓸모 없어진 신인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도저히 이것은 기존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 새로운 대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틀을 변형시키든지 새로운 구조화를 하든지 그런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인지적인 틀을 변형시키거나 새로 구성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새로운 경험에 효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구구단이 하나의 어떤 인지적인 틀이라면 무엇을 만나든지 이 구구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효율적으로 해낸다는 것은 이 동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구단은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과일의 종류마다 다른 구구단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머리가 터졌을 겁니다. 포기했든지.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스키마, 인지적인 틀이 여러 경험의 범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용성, 다 두루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발생해요? 매우 효율적이에요. 지름길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냥 그거 활용해서 뭐 계속 일어나는
처음 하는 경험들을 정리해 나가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현상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틀을 변형시키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조절이라는 작용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이 사고하는 존재다 그랬을 때 합리적이다 이런 관념이 떠오르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래서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죠? 안 믿습니까? 사람 보니까 비합리적인 사람, 비논리적인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아요. 특히 어디에 보면 많습니까? 이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중에 많아요. 이게 믿진다고 그러면서 돈 잘 벌고 있고, 그죠? 또 어디에 많아요? 정치판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이제 교회나 이런 종교 영역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모순되는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면서 그런 사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고도의 연구를 하는 교수들 중에도 모순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 법을 어기고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지만 비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운을 떼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다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할 핵심적인 그 인지적인 현상은 인지의 부조화, 디소넌스라고 하는데 불일치하는 거예요. 둘 이상의 생각,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자, 불일치하는 두 가지의 신념, 뭐 지식, 견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으로.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그대로 둔다. 2.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통합시키거나 교통정리를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통정리를 한대요. 교통정리를 왜 할까요? 어지러진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을 치우는 사람 왜 치울까요? 수고로운데. 그거 보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요. 살고 싶지가 않아 여기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 견해, 신념, 행동 이런 요소들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불편감을 느낀대. 불편감. 그래서 이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이제 그 인지가 불일치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원리를 정립한 그런 세 가지 실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를 보니까 한참 됐죠, 그죠? 1950년대 말에 지금 일어났던 그런 주류 연구를 통해서 형성된 개념이 인지의 부조화에 대한 겁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이 가전제품들을 쭉 제시를 하고 여기 지금 토스트기 2개가 있어요, 그죠? 디자인도 보니까 비슷한 것 같고 기능도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한 그 만족도 혹은 이게 뭐 사용해 본 건 아니니까 바람직한 정도겠죠, 그죠? 네가 만약에 이 제품을 한다 그러면 평가를 내려라, 뭐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기겠어요. 점수를 매기게 했을 때 점수가 정확하게 비슷해요, 평균을 내면. 이 두 가지 토스트기에. 자, 그런데 실험에서 뭘 요구했느냐 하면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선택하면 이것은 실험이 끝나고 당신에게 이 실험에 참가한 그런 기념으로 제공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선택은 진실한 선택이어야 돼요. 왜?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해야지, 더 좋은 걸 집으로 가져가는 거지.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 질이 나쁜 걸 선택하면 자기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자,
그 베이지색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있겠죠, 그죠? 난 저 색깔이 좋아. 그다음에 이게 아주 연한 그린색을 선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실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제 자기가 선택한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다시 재평가를 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더 점수를 높게 줬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들어보고 싶어요. 왜 저런 생각을 하시는지. 왜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저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굉장한 후회를 안고 산다 그래요. 가지 않. 그런데 이제 실험의 결과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더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다. 근데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릴까? 이 연구자가 가졌던 가설,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해서 결과를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실험 전에 설정해 놓은 가설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램이라는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가설은 이런 거였어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 어떤 자기 행위잖아요. 그죠? 그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지 자기 행동과 자기 인지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조화로움과 일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진짜 후회만 남는 인생이야. 하나부터 100까지가 다 후회스러워. 이런 사람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살할지도 몰라요. 대개의 사람들은 뭐 불만족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 있어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인지적으로 정리가 돼서 자기 뭐 선택한 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해버려요. 뭐 그런 상황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행동과 인지를 일치시키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론선과 밀스라는 사람이 했던 실험인데 이걸 현대 버전으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면 보통 1학기 봄에 4월쯤 되면 동아리 활동 멤버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에 그림을 보니까 어떤 동아리예요? 사진 동아리예요. 그죠? 이것도 사실 좀 철이 지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디지털 카메라 저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잘 없어요. 그죠? 좀 성능이 좋은 카메라, 최신 카메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겠죠. 자, 오른쪽은 야구 동아리죠. 그죠? 자, 보니까 지금 여기 야구 동아리에 여성 회원이 2명, 3명 정도 보여요. 그죠? 자, 보통 여기 보니까 야구 선수들은 주로 다 지금 남성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가지 모임에 이게 참여를 했어요. 사실 동아리 활동에 동기가 별로 없는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도 교수나 이 학생회에서 강조를 했어요. 동아리 활동에 하나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못해 들어갔어요. 자, 동아리 회원을 모집할 때 보통 어떻게 모집하냐면 어떤 동아리는 아무나 오시에요. 오시오라는 그냥 신청서 이름 쓰고 뭐 전화번호 하나 쓰면 끝. 어떤 동아리는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동아리는 인성 면접 비슷한 걸 해요. 그래서 네가 왜 이 동아리를 하려 그러냐, 너 이 동아리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으냐, 이렇게 꼬치꼬치 묻기도 하고 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의지나 열정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야구 동아리가 그런 식으로 회원을 모집했어요. 왼쪽 사진 동아리는 아무나 오시오 이렇게 모집했어요. 들어가 봤더니 사진 동아리도 재미없어요. 사진 동아리는 동아리인데 뭐 술 먹고 밥 먹더니 그냥 가라 그러고 사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보니까 블로그에 다 있는 내용을 그냥 가지고 다루고 있고 도무지 새로운 동기를 발생시켜요. 자, 오른쪽에 야구 동아리 갔다. 이 학생이 야구 동아리 간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들어가면 멀지 않은 미래에 여학생 야구팀도 만들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럴 생각 전혀 없고
남학생들 야구하는 데 가서 뭐 응원이나 하라 그러고 물이나 떠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가 너무 없어요. 자, 이 두 집단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이 어떠냐, 흥미로우냐, 만족스러우냐 조사를 했어요. 누가 더 흥미롭다고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을까요? 야구 동아리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시험 쳤어요.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제 가설이에요. 역시 이제 가설을 가지고 실험한 건데, 이 가설은 자기가 수고를 많이 들였을수록 그러한 활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평가가 후할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행위와 자기의 평가라는 인지 사이에 불일치가 낮을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더 수고를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바보짓 한 거잖아요. 가치 없는 활동에 어마어마한 수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정해야 되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노력에 대한 정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실험은 이게 참 이게 흥미로운 건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흥미 없는 활동에 참여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참여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두 집단에게는 같은 미션을 줬어요. 다음 실험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실험자들에게 이 활동 너무 재미있다고 설명을 하라고 미션을 줬어요. 어떤 활동을 했죠? 너무 재미없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재미있다고 다음 실험자에게 얘기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짓말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A라는 집단에는 그렇게 하는 대가로 $1를 줬어요. 59년에 $1니까 지금 $1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얼마 정도 가치가, 한 많은 가치가 되려나요? 그죠? 그 다음에 20불을 줬어요. B라는 집단에는. 20불은 요즘 가치로 하면 한 10만 원 넘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만 원, 10만 원 정도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두 집단이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가 이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 활동이 재밌었다고 평가했어요? A 집단과 B 집단. A 집단은 그 1불, 만 원을 받았어요. B 집단은 약 1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10만 원 받은 집단이 이 활동 재밌다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반대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만 원 받은 집단이 이 활동 재밌다고 이제 평가를 해요, 최종적으로. 이것도 역시 가설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가설은 무엇이었냐면,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사람은 자기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자기와 자기에 대한 인지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자, 20불, 요즘 돈 한 10만 원 정도 받은 사람은 무슨 현상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재미없는 활동을 했으니까 이 실험자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10만 원을 줬으니까 엄청 재미없다는 것을 확정시키는 보상이에요. 내가 그걸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거는, 박하영 집사가 왜 처음에 대답을 이 10만 원 받은 집단이 더 활동을 재미있다라고 평가를 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질문을 지금 잘못이에요. 그냥 실제 그 활동의 흥미도를 다시 물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원래 이제 용어로는 그 유도된 복종.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복종하고 싶지 않았는데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실험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유도된 복종에 대해서 보상이 다 달랐어요. 그죠? 근데 충분한 보상을 준 집단에 비해서 불충분한 보상을 받은 집단이 자기 행동을 더 정당화하는 인지 과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실험이 좀 흥미롭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선택의 정당화 어떻습니까? 잠언에도 그 구절이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는 사기 전에는 좋지 않다 그러다가 사고 난 다음에 좋다고 얘기한다더라. 그런 잠언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유사한 그런 경향인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발전시키는 거죠. 자, 뇌 구조, 지도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여러분 머릿속엔 지금 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뭐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이 수련회 이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전혀 와닿지 않는 강의를 또 하고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의 주류 생각이 있어요. 1번 생각이 큰 중심 생각이 있고 2번, 6번 이런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 같은 색깔로 된 생각들이 같은 부류의 일관성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붉은색으로 된 생각들은 불일치하는 생각들이에요. 자, 그런데 불일치하는 부류의 생각들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서 실험 결과 그렇게 나타나요. 인간은 그런 불편을 견디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추구하게 되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불일치하는 인지를 몰아내야 돼요. 그 숫자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뭐 망각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불일치하는 인지의 중요도를 감소시켜요. 중요도를 감소시킨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별거 아니야. 알아.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 그 다음에 행동, 신념, 가치에 대해서 뭔가 들어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개차반이야, 개차반. 말만 번들어 다 거짓말쟁이야, 저것들. 위선자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런 신랄한 비판을 하셨으니까 요즘은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의 입을 빌어서 하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저것들은 아주 깊은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저것들은 진짜 불심판을 받아야 될 거야. 참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 참 불쌍하다. 이제 구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쟤네들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억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치하는 생각을 증가시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념, 그 다음에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우유를 주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게 뭐 성인이 왜 우유를 왜 먹냐? 소가 먹어야 되는 거야,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거지. 왜 사람이 우유를 먹고 있냐?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논조에 칼럼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주장을 환자들에게 주장하는 의료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우유를 몇십 년째 먹고 있어요. 이제 그냥 유가공 협회에서 저한테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인데 우유 사용량이 많습니다. 저희 집은 계속 그냥 우유를 조달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반대되는 연구들, 우유가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져서 이 골다공증 예방한다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연구들, 칼럼들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살펴보고 우유 먹으면 뭐 성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소개해주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노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들을 잔뜩 들었다 친구들한테 내가 우연히 만난 가끔 만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와서 성경 열심히 읽거나 뭐 기도하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이 우매무지한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일치하는 인지의 중요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일치하는 인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건강에 좋다. 이런 인지의 중요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에 관련된 지지자들을 찾아 나선든지 아니면 더 권위 있는 증거를 찾든지, 그죠? 그렇게 할 때 인지의 부조화가 이제 감소된답니다. 이 네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행동이나 신념이나 가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자,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우리 교회에는 뭐 흡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오래 전에 전통이 이 음주와 흡연을 좀 이게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로 규정을 했는데 잘못 규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고 뭐 그래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맨날 그 한국에서 그걸 반박할 때 반대되는 증거들을 뽑을 때 그 한국 목회자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분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분인데 담배 꼴초예요, 진짜. 담배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그래서 야, 그분 그러면 이제 지옥 간다. 그러면 아무도 동의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 한국의 성도들에게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을 그 기독교의 관문 여기를 통과해야지 이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는지 그 당시에 맥락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지만 뭐 우리 성민교회는 그 정도의 사고 수준을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뭐 여기 흡연하는 분들 계시더라도 전혀 꺼리낌 없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건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라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죠? 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 또 흡연자들이 폐암이 걸려서 소비되는 의료 비용이 매년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지의 부조화를 해결합니다. 첫째, 담배를 싹 끊어버린다. 이제 좋은 방식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는 흡연이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지식을 버립니다. 그거 없는 셈 칩니다. 자, 두 번째. 그 흡연이 폐암을 발생시킨다는 그 인지의 중요성을 반감시켜요. 다른 증거들도 많은데 뭐 그것만 우리가 맹신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그 담배 피다가 폐암 걸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우리 할머니는 90 몇 세까지 사셨는데 담배 피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나는 놀라운 폐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게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건데, 흡연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찾아보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일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 그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면 야, 모든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뭐 머리가 맑아지고 창의력이 샘솟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연구자들, 뭐 교수들, 학자들, 그 다음에 개발자들, IT 개발자들, 심지어는 뭐 고3 수험생들 중에도 애들이 그 다음에 저기 고시촌에요. 담배가 잘 팔리고 막 지저분하고 그리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 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5년도 못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네 번째로 흡연이 삶에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 효과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 증거들을 주장하고 그 증거들이 자기에 확실히 맞고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 스트레스 해소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경험을 했는데 정말 머리 아플 때 담배 한 대 피우면 깔끔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 행동,
비윤리적 행동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음주운전하고 있을 것 같아? 이런 논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도박 중독된 분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뭐 요즘 뭐 보이스 피싱 뭐 사기 이런 거 많은데 그건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인데 왜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야, 우리는 현대 IT 시대에 사람들의 이 합리성을 테스트하는 최첨단 요원이야. 우리가 성공하면 사람들의 합리성이 허구야허구. 그래서 계속 또 정교한 방법으로 자녀를 이용하면 속아 넘어갈 거야. 요즘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비윤리적인 행위, 그 다음에 이 건강과 관련해서 해로운 행위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인지 부조와 관련된 대처 방식을 이제 어떤 연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태도를 바꾼다. 여기서 제가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가로 안에 표현해놨어요. 태도라는 것은 뭐냐? 행동에 대한 의도, 의지, 준비 상태까지를 태도라고 합니다. 행동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긍정적인 태도를 약간 변화시키는 건 조금 더 쉽죠, 그죠? 행동 변화시키는 건. 야, 담배 진짜 건강에 해롭다고. 오늘 강의를 들어보고 이게 교육을 받아보니 그런 것 같긴 해. 내가 언젠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지? 요 정도 생각하는 거야.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죠? 담배가 해롭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야, 이게 해로운 것 같긴 해. 그런데 행동까지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분산과 망각. 이건 뭐 사실 관심을 줄이는 거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시도하는 거고요. 정신분석이론 이런 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들은 빨리 억압되거나 잊혀진다고 그래요. 왜? 인지부조화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할수록 어때요? 불편감이 증가하니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망각하는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평가절하, 자기 확정. 불일치의 의미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또 사소한 불일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왔던 방식과 일관된 방식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불일치하는 것보다는 일치하는 면들을 더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 책임 부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담배에 다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직종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건 뭐 내가 피우고 싶어서 사실 피우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이게 담배 피우는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 참여하려면 피해야 돼. 그리고 크게 뭐 해롭지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또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담배를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 이게 그 모임에 갔더니 뭐 친구들이 이렇게 뭐 피우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거절하면서 그 모임에 남아 있을 수 있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책임을 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관된 인지를 추가하는 것,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람직한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행동의 일관성 추구, 요 7번째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족 중에 흡연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가족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의료진이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문틈에 발 들여놓기 이런 기법이 있어요. 약간의 양보를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발을 들어놓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다음 걸 요구하는 거야. 좀 앉아야 되겠다. 앉게 하면 저 안쪽 방에 내가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작은 걸 양보한 사람은 그 다음 것을 쉽게 양보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뭐 담배 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양보했던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인지적인 작용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행동을 교정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적용인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네요. 10분 휴식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했다가 하겠습니다.